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동유럽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정치랑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워야 될 거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는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비잔티움 제국이 도대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예전에 배웠다시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그대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지속됐던 동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 동로마 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로마 제국은요. 자, 읽어볼게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 황제가 특이하게도 어떻습니까? 자, 종교적인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재정 일치랑 재정 분리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왕이 정치적 역할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왕이 정치적 역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역할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이러한 특징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황제가 교황의 역할도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황제 교황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유럽과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지배자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배자인 교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특이하게도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곧 교황의 수장도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교황주의? 황제 교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황제 교황주의의 동의어로 써볼까요? 이미 정답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황제 교황주의의 동의어는 재정 분리일까요? 재정 일치일까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일치가 되겠죠, 여러분들. 재정 일치 사회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 동로마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또 다른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수도가 여러분들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로마 제국 공부했을 때, 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황제 때부터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첨부했다고 배웠었는데, 자, 이 수도부터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자, 이 지역 자체가, 자, 한마디로 서양, 중세 서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동서무역으로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 이것은 결국 중개무역으로도 마땅한 이윤을 챙겼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로마 제국은요, 이 이슬람 세력에 맞서서 이 크리스트교의 세력권을 지키려고 엄청난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그림을 그리자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그림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발칸 반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유럽이 형성이 되고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비잔틴 제국이 위치한 곳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고요. 지금 이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중세 서유럽이죠. 그러면 지리적으로 미뤄봤을 때 이 비잔틴 제국의 오른쪽은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이슬람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느낌 잡으셨나요? 한마디로 이 비잔틴 제국 자체가 결국은 이슬람의 침공으로부터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 없었다면 이슬람 세력은 서유럽 세계로 곧바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크리스트교를 보호했다. 수호했다. 이것도 맞는 문장인 거예요.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습니까?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슬람 세력에 맞서서 크리스트교를 보호한 거예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느낌 잡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큰 전성기를 구가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니라 유스티니아누스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동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본토까지도 정복을 했대요. 자, 이것은 결국 옛날 오현제 시대 때 있었던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확보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유스티니아누스 때는 도대체 가지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제가 B급으로 표시하자면, 자,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바로 이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모체인 소아시아 반도, 이 지역까지,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발칸 반도, 심지어는 이탈리아 반도까지도 자랑했던 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차지하고 있었던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틴 제국 안에서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한 황제가 바로 이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자신의 이름을 딴 하나의 법전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도. 아까 수도가 어디였죠?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했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치가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에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터키란 나라 아십니까? 이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에요. 이 이스탄불의 지방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정말 역대급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소피아 성당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나중에 문화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전성기였던 유스티니아누스까지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자면 동서로마의 교회의 분열입니다. 어떻게 분열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에 레오 3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레오 3세가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의 선포를 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성상 숭배를 금지 내린다라는 명령서를 제출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상 숭배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 로마 교황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전체 내에서는요, 크리스트교를 선교하는 과정에서 이 게르만 민족들은 상대적으로 크리스트교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성모 마리아를 인격화시켜서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거든요. 인물화로. 근데 이 레오 3세가 이 성상 숭배 자체를 금지시킨 거예요. 즉 한마디로 레오 3세 입장에서는 황제였던 자기를 숭상하길 바랬지 성모 마리아나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교에 표현된 인물화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근데 이 결과가 로마 교황청에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성상 숭배 금지를 내리다니. 나는 지금 성상을 통해서 성교하고 있었는데 지금 금지령을 내리면 내가 어떻게 게르만 민족,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성교하겠어? 라면서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거부를 내립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거부를 하자 이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사이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이 갈등이 심해짐과 동시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크리스트교가 분열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 종교로 나뉘게 되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대로 로마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크리스트교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마 교황청의 밑에 있는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 믿고 있는 이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 종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러한 과정을 동서교회가 분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리스 종교의 수장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황제가 곧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 종교의 수장도 당연히 황제가 되는 거죠. 누구 황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동서로마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비잔틴 제국은 쭉쭉 이어나가긴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 터져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비잔틴 제국을 계속해서 침략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비잔틴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게 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강력했던 동로마 제국도 끝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럼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동유럽에서 중심으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문화 양식 자체가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리스 정교가 바탕이 됐다는 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도 같이 문화가 결합돼 있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스티니아누스 때부터 어떻습니까? 로마 문화와 이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로마와 그리스 문화들이 합쳐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고대 시대부터 간직해왔던 이 헬레니즘 문화마저도 합쳐진 게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예요. 한마디로 잡다한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짬뽕탕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주로 무슨 어를 사용했냐? 여러분들 그리스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그리스 로마 연구에도 활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을 받고 나서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동로마 제국의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망명을 가거든요. 피난을 가거든요. 어디로 피난가요? 여러분들 유럽으로 피난가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동유럽의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나중에 서유럽의 르네상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르네상스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예술 파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예술은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리나 여러 가지 금과 은과 같은 세공품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건축 양식 들어가겠습니다. 건축 양식이 사실상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동로마 제국의 건축 양식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동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비잔티움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잔티움 양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굉장히 거대해요. 사이즈가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웅장한 돔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돔이라는 것은 원형으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건축물 안에는 모자이크 벽화가 칠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비잔티움 양식의 예시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웅장 돔의 양식과 그 다음에 모자이크 벽화 방식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성소피아 성당을 누가 만들었어요? 비잔틴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들었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이 성소피아 성당 역시 비잔티움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을 서유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동로마로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 외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이후에 여러분들 동유럽에서 발생됐던 또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족이 있었냐면 이 슬라브족이 있었습니다. 슬라브족은요. 지도로 치자면 게르만족이 지금 서유럽 세계를 지배했다면 이 동유럽에서 민족 분포 자체가 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슬라브 민족들이 각각의 나라들을 건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슬라브족 아이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지리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비잔틴 제국과 너무나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 비잔틴의 문화가 그대로 슬라브족 계통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브족이 동유럽 지역에 정착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비잔티움 양식이라든지 동로마 제국의 문화를 막대하게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이 과정 속에서 독특한 슬라브 문화가 발전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지금의 이 키릴 문자가 뭐냐면 이 슬라브 민족의 고유한 문자인데 러시아어랑도 좀 관련이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슬라브 고유의 문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브 문화에서 파생되어서 이 슬라브 민족들이 세운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키예프 공국이 됩니다. 이 키예프 공국은 나중에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국가가 바로 이 키예프 공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키예프는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예요. 그 정도로 이 동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국가가 이 키예프 공국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동유럽의 문화까지, 동유럽의 발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비잔티움 제국 첫 번째,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제였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제였다. 이거는 서유럽과는 다르게 동유럽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교황의 권력도 대신함과 동시에 강력했던 황제의 권력, 즉 중앙 집권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잖아. 그렇지? 이것도 역시 맞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맞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심지어 헬레니즘 문화의 고유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까지도 간직했다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예? 여러분들 비잔티움 제국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자,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거지 우마이야 왕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5번 보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왕조 때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기억나시죠? 오죽하면 로마 전성기 때의 영토를 다 확보시킨 왕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어렵지 않게 4번이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양식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당. 이제 느낌 잡았죠?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노틀담? 퀼른? 이런 거 가면 안 돼요. 무슨 소피아?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로써 동로마 제국까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